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랑방의 호스트 김현수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귀신, 괴담, 그리고 으스스한 이야기들일 텐데요. 오늘 예랑방은 특별히 역사 속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책 속에서만 보던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은 인간의 탐욕, 공포, 그리고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분들은 예고 내에서 역사를 사랑하는 동시에 오싹한 이야기에도 강한 분들입니다.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촛불 켜고 마음 단단히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혜령님, 원주님, 준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코 6기 24살 대학생 김혜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코 9기 대학교 다니고 있는 26살 최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코 9기 25살 홍준기입니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 기억에 남는 무서운 경험 있잖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겪었던 가장 오싹했던 순간 있다면 하나씩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살면서 오싹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따로 종교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한 번씩 눌려보는 가위나 이런 것도 눌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들어본 괴담 얘기를 잠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그 옛날 공군 훈련소에서는 이제 병사들이 입영을 하고 나면 휴대폰을 다 일괄적으로 걷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랑 연락을 할 때는 효전화라고 부르는 이제 콜렉트콜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콜렉트콜이 할 수 있는 데가 따로 방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제가 있었던 데가 이제 좀 그 공군 훈련소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이었어가지고 그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전화하는 곳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그 어느 날에는 그 조교가 있잖아요. 훈련소에는 훈련병들의 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훈련병 없는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콜렉트콜 모여있는 방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한밤중인데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어떤 훈련병이 한밤중에 몰래 나와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하나 싶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방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교가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번 쓱 둘러보는 순간 전화기 여러 대 중에서 하나가 전화가 따르르 하고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전화지 하고 조교가 딱 받아보니 막상 전화기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냥 뚜 하는 소리만 들렸던 거예요. 10초간. 조교가 이상한 일이네 하면서 수화기를 딱 내려놓는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든 전화기에서 따르르 하면서 전화를 받았던 중이니까 되게 놀라면서 뛰쳐나왔다는 그런 일이 이제 공군 훈련소에 있는 전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데가 또 그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은 훈련생들이 그곳을 거쳐갔겠죠. 그래가지고 관련된 괴담도 되게 많았어요. 뭐 분명히 항상 그 자물쇠로 잠겨져 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는 문인데도 막상 열려고 하면 안 열리고 자물쇠로 잠긴 것처럼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열리고 그리고 뭐 어느 건물에서는 뭐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훈련병의 귀신이 종종 보인다던가 뭐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제가 여름에 입영을 했는데 그런 여름에 더위를 잊게 할 만한 되게 으스스한 괴담들이 많았던 걸로 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벌써 처음 썰인데도 벌써 무서운데요. 원래 군대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군대 얘기는 아니고요. 군대만큼 또 괴담이 많이 도는 곳이 이제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접 겪어본 일은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있었던 괴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여고였고요. 바로 옆에 여중이 이제 기역자 형태로 각 건물의 끝이 맞닿아 있는 구조로 이제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고 건물 끝쪽과 여중 건물 끝쪽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구조였는데요. 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에 괴담이 유독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2010년대에 교복이 중간에 한번 바뀐 학교였는데 그 바뀌기 이전 교복을 입은 여자가 뭐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걸 목격한 친구들도 있었고 무섭죠. 난간에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다가 슉 하고 앞으로 떨어지는 걸 본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쪽 복도를 이제 밤에 지나다니다가 교실에 학생이 막 혼자 있는 걸 봤다거나 하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층 화장실 근처에서 목격담이 유독 많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학생이 그 화장실 앞쪽에 있는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친구한테 이렇게 톡톡해서 나 미안한데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화장실 같이 한 번만 가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화장실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우니까 화장실 앞에 서서 나랑 계속 얘기를 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얘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워낙 그쪽에 괴담이 많았으니까 친구가 장난을 지금 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애 뭐야 장난치지 마 나 무서워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하고 두드렸다고 합니다. 무섭죠. 내가 무서워.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 좀 더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봤는데 같이 이제 화장실을 갔던 친구가 멀쩡히 교실 안에서 야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해피엔딩인 게 저희가 이제 그쪽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선생님들도 그때 이후로는 귀신을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멘트로 귀신이 덮었나 봐요. 뭔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너무 화장실이 깨끗해져서 이제 어디론가 또 갔나 봐요. 귀신도 깨끗한 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요. 진짜 어려우니까. 제가 좀 어둡고 이래야 귀신들이 많이 사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저는 아까 문 두드릴 때 화장실 급한 줄 알고 중기님은 또 있으실까요? 저도 초등학생 때 제가 이제 양주라는 경기 북부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학교 끝나고 학원을 안 다녀서 친구들이랑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놀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유독 스산하다고 느낀 빌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라는 다른 빌라와 다르게 아래 지하실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원하고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날 학교를 마치고 저랑 친구는 이제 갑자기 그 빌라 지하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가려니까 무서워서 서로 이제 막 나무 막대기를 하나씩 챙겨서 빌라를 향했죠. 저는 그때 강목을 갖고 갔는데 강목이 좀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현관문이 보통 빌라 현관문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네. 유리를 딱 열자 낮이지만 그 지하실이 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계단으로 향해서 저랑 친구는 마른 침을 삼키면서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죠. 근데 아래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는데 근데 그곳에는 콘크리트로 된 벽이 이렇게 앞에 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벽이 조금 이상했던 게 그 왜 화장실 벽처럼 아래는 다 막혀 있는데 위에는 뚫려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게 왜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당시 초등학생인 저희에게는 그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의 어깨를 빌려서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한 손에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최대한 몸을 뻗어서 안쪽에다가 이제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은 거죠.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휘젓다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텅 빈 그냥 공간 그냥 창고였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 나무 막대기를 누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발. 근데 이게 그 물건에 걸리면은 그냥 나무 막대기가 멈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막대기를 통해 전달받은 느낌은 분명히 그걸 당기는 듯한 모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가 움직이는 걸 저랑 친구가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빌라 단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설 끝나고 집에 갈 때였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초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해장 시간 가까이 됐으니까 그 아저씨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빨리 나가세요 해가지고 네 하고 그냥 천천히 여느 때와 다르게 좀 천천히 그냥 구경하면서 가고 있었죠. 근데 옆에 검은색 코트 입은 여자분이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분도 혼자 경복궁 왔다가 보고 가시나 보다 하고 그 어디지? 경회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쪽문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쪽문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거기가 외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이렇게 그 같이 저벅저벅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아저씨가 오시면서 아가씨가 마지막이라고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그래서
아니 나 말고 저 사람도 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해? 이러고 옆에를 딱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저복저복 소리도 계속 같이 났거든요. 그래서 라고 약간 소름이 끼쳤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경복궁에서 이런 오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경복궁이 생각보다 무서운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썰들을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 이야기로만 전해진 설화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자명루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자명 물시계 맞아요. 물시계인데 경복궁 안에는 자명루라는 자동 물시계가 있었어요.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자경루 보건품이나 아니면 유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계를 관리하던 관원 중의 일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스트릭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큰 형벌을 받았죠. 좀 혹독하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근처 자경루 근처 원래 있었던 그 근처를 가면 밤마다 시간이 들린다라는 괴담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밤이나 저녁이나 아니면 이른 아침 비 오는 날 자명루 근처를 가면 이제 어디선가 또 그러면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바로 경복궁에 밤에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네, 회장 시간 맞춰서 잘 나오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물괴 사건도 있는데요. 중종 22년 6월 17일 생긴 건 섭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정도 되는 알 수 없는 괴물이 경복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위급 상황에 소란 아파를 부는 병사인 취라치 방에서 나왔는데 취라치가 가위에 눌렸다가 깼을 때 그 괴물이 나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비린내랑 노린내가 났고 그래서 취라치 방에서 튀어나온 동물들을 많은 군사들이 봤대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궐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위에 눌린 사건이 발생하니까 중종의 어머니인 장영왕후는 불안해하면서 세자와 함께 창덕궁으로 이어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하들은 반대를 했겠죠. 실체가 있는 사건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어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불안에 떨 게 뻔하니까. 하지만 중종은 어머니와 함께 그 가족들과 창덕궁으로 피신을 했고 6월 25일에 장례원 앞에서는 어느 사람이 가위에 눌리자 깨우는 소리를 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막고자 했던 일이 터진 거죠. 괴물이 있다는 얘기가 한양 시내로도 퍼져나갔고 홍문관에서는 이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중종은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소동을 틈타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군령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기이한 일들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6월 초에는 한양에 우박이 내렸고 강원도 원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벼락 맞아서 죽는 사람도 생겼고 흙비가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물개가 나타난 건 1511년 종묘 담장 밖에서 불이 난 다음에 개와 비슷한 형상의 동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이 나고 나서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건 너무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있을 거라 사관이 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530년에는 또 한 번 괴물이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데뷔 전에 괴물이 나타나서 창벽을 마구 두드리고 유사한 물건으로 희롱하기도 했다고 중종이 없을 때 마구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정영왕후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532년 금군이 어떤 사람에게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서 이리저리 날뛴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금군이 놀라서 소동을 피웠다는데 여기서는 헛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괴물에 대한 공포가 심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괴물이 뭐였을까요? 괴물.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삽살개처럼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크기는 큰 삽살개 그런 동물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삽살개 네. 같이 생겼는데 망아지 정도 사이즈. 네. 강아지 정도면은 거의 테이블 그죠.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되겠죠. 털이 안 된 약간 좀 사냥, 그러니까 털이 관리가 안 된 사냥개가 좀 큰 사냥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이 그냥 뭐 돌아다녔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 옛날부터 한국에서 장산범이라고 전해져 오잖아요. 근데 그 생물의 묘사가 딱 삽살개처럼 흰 털이 길고 그다음에 크기는 한 사람 정도인데 이 망아지가 자는 사람 정도니까 딱 형태가 비슷하게 보이네. 더 무서운 거. 난 동물이라고 합리화하려고 했는데 네. 장산범도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 있군요. 사실 연상군이 기이한 동물을 키우는 걸 좋아했었는데 반정으로 또 쫓겨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된 동물이 돌아다니는 거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김효사와의 복수로 정현 왕후에게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이 고의로 퍼뜨린 소문이다. 아니면 불에 타서 돌아다니는 동물이다. 이런 이론들, 추측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종대에 거의 목격담이 집중이 되어 있고 중종 사망 후에는 거의 목격담이 없었다고 해서 그 연산군이 키웠던 동물이라는 설이 저는 좀 유력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어떤 동물인지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러니까요. 괴물일 수도 있고 진짜 장산범일 수도. 연산군이 키웠던 게 사실은 괴물이었다. 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어느 정도 소문이 좀 같이 가미가 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연산군이 반정으로 쫓겨난 다음에 중종이 한 적어도 20년 이상 그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동물들 수명을 생각을 해보면은 20살 이상 사는 동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렇게 뭐 관리가 안 됐으면 사실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겠죠. 뭐 그런 동물이 뭐 그때까지 잘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피운 걸 수도 있지만은 뭐 국내 좀 소란이나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존재와 결합을 해가지고 원래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약간 좀 중종의 뭐 그런 권위를 좀 흔들고 싶었던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그럼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이런 목적이면 네. 저는 사실 경복궁 안에서 있었던 무서운 일들은 잘 모르고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경복궁 밖에서 있었던 무서운 일은 알고 있긴 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좀 갖고 오기가 좀 그랬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화홍련 영화를 보셨다던가 아니면 책으로 읽어보셨다던가 하시는 경험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짧게 나오는 그런 전집 그죠, 시리즈 그죠. 있죠. 그런 거에서 읽어본 것 같아요. 저도 동화책 읽어봤습니다. 저는 영화 포스터 보고 포기했어요. 무섭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봤던 아니면 영화로 포스터를 보셨던 그 이야기인데요. 장화홍련전이라는 작자미상, 연대미상 소설에 등장하는 이제 귀신들이 있습니다. 장화랑 홍련이라는 자매 귀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 자체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설이 좀 주된 설인 것 같아서 실제 있었던 일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화랑 홍련이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장화가 홍련보다 2살 언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철산 좌수 배무룡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야기가 항상 슬프게 시작을 하죠. 홍련이 5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사망하십니다. 그리고 배무룡이라는 아버지가 허씨라는 여성분과 새롭게 재혼을 하게 됐는데 왜 항상 이렇게 새어머니들이 좀 나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허씨라는 새어머니가 재혼하고 나서 장화랑 홍련 자매를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괴롭히다가 장화홍련이 다 이제 커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장화의 청혼을 앞두고 혼수로 재물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허씨가 그래서 이 재물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계략을 꾸밉니다. 큰 쥐를 잡아서 털을 다 뽑고 장화의 이불 밑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장화는 우물 안에 빠뜨려서 죽이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장화가 혼전에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낙태를 하고 자살했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믿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들 막 저 집 큰딸이 그렇게 성숙해 보이더니 참해 보이더니 그런 일을 저질렀다더라 하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동생 홍련도 이 소문이 너무 심해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장화홍련이 죽은 우물에서 계속 곡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장화랑 홍련이 죽고 나서 계속 그 지역에 부임했던 부사들이 오기만 하면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자꾸 도는 거예요. 장화홍련 귀신이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부사한테 우리 억울하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우니까 부사들이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서 그 억울함을 얘기하기도 전에 부사들이 계속 죽어서 귀신들이 계속 고난을 풀지 못하고 매번 새로운 부사만을 기다렸던 거죠. 어느 날 새로운 정동우라는 부사가 이 사람은 무서운 걸 굉장히 잘 봤나 봐요. 놀라지 않고 둘의 사연을 드디어 들어주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허씨를 능지처참하고 비를 세웠더니 이제 이 장화홍련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무서운 얘기죠. 네. 자매 귀신이 이제 나타나서 좀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조선시대에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 동화가 되게 많이 전래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맞아요. 햇님 달님 알죠? 맞아요. 그것도 무서워. 파탄하시면 안 자고 뭐 이렇게 하는 떡하는데 파탄이요? 떡하시면 안 자요. 사셨던 기억 남아요. 이게 원작이 진짜 무서워요. 되게 좀 그로테스크한데 그 이제 엄마가 이제 산에서 집 가는 건 똑같은데 떡이 아니라 막 팔 하나 주면 다리 하나 주면 진짜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할까요? 오마이갓. 와우.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집 갈 땐 떼굴떼굴 불러서 갔다가 집에서 이제 자식들을 다 잡아먹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까지 잡아먹었다는 게 원작 내용이에요. 아니, 옛날 사람들이 더 괴담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둡고. 나가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죠. 진짜 밤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도 요즘엔 호랑이가 없어가지고 호랑이 걱정은 없죠. 호랑이 걱정은 좋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조선시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혹시 좀 외국의 괴담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약간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서양사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역시 네. 역사학과. 서양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서양의 귀신하면 약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를 좀 귀신과 다르게. 약간 캐스퍼 같이. 흰천 뒤집어 쓰는 게. 눈만 이렇게 까맣게 눈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아닌가요?
할로윈 하면 연상작가요. 약간 그렇죠. 네, 그런 이미지가 흔히 많이 연상이 되시잖아요. 혹시 왜 서양 귀신들을 흰 천을 쓰고 나올까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러게요. 네. 왜?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귀신들 보면 한복 입고 나오고 맞아요, 하얀 맞아요. 서복을 입고 나온다거나 그러게요. 약간 뭐 그렇잖아요. 네. 그 모습 죽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서양의 귀신들이 왜 흰 천을 쓰게 나오냐, 약간 그 이야기는 약간 수의랑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들의 수의를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특히 평민들이 많이 그랬다고 해요. 그 성당인 서양의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되게 높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모습까지 조각을 하고 되게 좋은 관에다 이렇게 모시는데 그냥 좋은 옷도 입히고, 아무래도 평민들은 그 당시 옷도 비싸고 그랬다 보니까 그냥 그 평민들이 죽으면은 그냥 흰 천에다 시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묻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나타날 때는 흰 천을 뒤집어 쓰고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특히 약간 영미권에 좀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17세기가 되면 영국에서 되게 이야기나 이런 게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데 17세기 영국에서 이런 흰 천을 쓴 유령 얘기가 특히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흰 천을 하면 유령이 딱 생각이 되니까 약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강도나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유령을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이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흰 천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역시 강도를 사람이 제일 무서워.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서워.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이렇게 강도질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세기가 되면 사진이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사진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요. 뭐 심령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웃긴 사진을 찍는다거나, 특히 심령 사진을 되게 컨셉으로 찍으면은 사람들이 흰천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흰천이 되게 구하기도 쉽고 되게 흰천만 딱 뒤집어 씌우면 이 사람 유령 같구나라는 생각이 흔하게 들기 때문에 되게 싸고 되게 효과가 좋은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됐고, 또 연극에서 유령을 묘사할 때 되게 흰천 한번 딱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 그 배역에 나오면 저 사람이 유령이구나 라고 되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게 대중적인 이미지가 점차 굳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건 아마 할로윈 문화가 좀 더 보편화되면서 이제 할로윈 되면은 이제 미국에 이런 데 드라마를 보면은 애기들 많이 막 분장하고 나오잖아요.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호박머리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분장을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분장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구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흰 직탁보라든가 침대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는 거 아닐지 몰라도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나는 유령이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 이미지 확산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또 흰천 유령에 대한 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라긴 조금 내용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되게 나름 영국의 법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정해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저희 런던에 있는 해머스미스라는 동네로 가야 합니다. 1803년에 런던의 해머스미스라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유령한테 공격을 받는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신고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요. 근데 이 해머스미스 동네 사람들은 이 유령의 정체가 얼마 전에 자살한 사람이 영혼이라고 믿었대요. 기독교권에서는 되게 자살이 금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살한 사람들의 영혼은 되게 하늘로 가지 못하고 땅에 계속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살한 사람이 동네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는 이 유령이 되게 키가 크고 흰색 옷을 입었고 송아지 가죽 옷을 입고 되게 큰 유리 눈을 달고 다니더라 라는 이런 괴소문까지 또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제 묘지를 걷던 한 노인이랑 임산부 한 명이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묘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유령이 확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령이 갑자기 나오니까 그 여성분 두 명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쇼크해가지고 바로 그냥 돌아가시는 일도 생기고, 그 해머스미스 지역 영주장에서 일하던 분이 밤 9시쯤 걷다가 어떤 형제가 갑자기 무슨 확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자기한테 훅 달려가지고 목을 탁 조른다는 이런 제보도 있었다고 또 합니다. 같이 이렇게 걷던 동료가 사람이 목에 쫄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뒤로 돌아봤지만 정작 아무도 없었다는. 그거 진짜 무서워. 네. 아무도 없었고 이렇게 뭐지 하고 같이 걷던 친구를 향해 딱 손을 뻗었는데 어떤 코트 같은 느낌이 들었다. 코트를 입은 약간 사람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또 이야기를. 네.
결국 사람들은 이제 유령을 잡으려 노력을 합니다. 1803년 12월 29일 날 그 지역 야간 경비원이었던 윌리엄 길더라는 분이 유령을 목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유령을 꼭 잡아야 된다고 쫓아갔지만 유령은 갑자기 그 흰 옷을 쏙 버리고 어디론가 싹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사람 이게 유령의 실체가 약간 드러나는 거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도망을 갔다는 걸 봤잖아, 이 야간 경비원.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람이 유령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역 자경단 같은 거 꾸려가지고 밤에 순찰을 돌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돌다 보니까 이제 해가 넘어가고 그 다음 해인 1804년 1월 4일 날 밤 10시 30분쯤에 이제 야간 경비였던 윌리엄 길더 그분하고 이제 마을에 있던 그 세금 징수하는 분이었던 프랜시스 스미스라는 분이 같이 만나가지고 순찰을 돌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돌아다니다가 11시쯤 다시 만나가지고 같이 돌아다니자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딱 거의 됐을 무렵에 이제 프랜시스 스미스 그분은 총을 들고 이렇게 순찰을 돌았거든요. 근데 멀리서 흰 코트에다가 바지도 흰색을 입고 앞치마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되게 흰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체가 쑥 나오는 거 보니까 너 유령이자면서 그 무식개를 총을 탕 쐈습니다. 총을 탕 쏘고 보니까 진짜 사람이 누워있던 거야. 진짜 사람이 총에 맞아가지고 누워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그 지역의 벽돌공이었던 이제 토마스 미루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벽돌공이다 보니까 흰 옷을 되게 많이 입었다 그래. 앞치마나 이런 거랑. 그래가지고 되게 흰색 이런 걸 즐겨 입었는데 마침 또 그 동네에 유령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제발 흰 옷 좀 입고 다니지 말라 했음에도 되게 그 옷을 입는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렇게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이제 가족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사고를 당한 거여가지고 그 이런 총소리나 이런 걸 그 여동생이 들었다고 해요. 그 여동생도 듣고 같이 순찰을 돌기로 했던 그 야간 경비원도 듣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랜시스 스미스 총 쏜 분은 이제 자기가 유령인 줄 알고 쐈는데 보니까 사람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되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보내고 아직 이 사람이 총을 맞았긴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굴 쪽을 맞았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 지역 마을 여관에 외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여관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받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그 여관에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미스 씨는 결국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을 받는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이제 교수형을 선고받지만은 이게 되게 그 당시에 논쟁이 많이 됐다고 해요.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유령이라는 오해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이게 진짜 과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라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냐 해가지고 많은 이제 논쟁이 있었고 결국 교수형을 받았다가 그 왕에 의해 가지고 탄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1년 중노동형으로 감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이 되게 흥미로운 게 그 1804년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1984년에 결국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이 논쟁이 끝이 납니다. 진짜 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면 스코틀랜드였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폭행당하는 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폭행당한 줄 알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때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자세한 거는 되게 짤막한 글에서 봐가지고 그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 기억이 안 났지만은 결국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1804년 사례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가다가 결국은 영국 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해에서 불러일으킨 이런 무의식적인 사건은 우리가 고의랑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되게 그 다음 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180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의 결말이 나면 되게 이런 거 관련돼 있지만 영국 법제서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되게 네. 복잡하대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웃긴 거는 이 유령이 진짜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처음 그럼 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네,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떡해? 그 해머스미스 마을에 사는 이제 존 그레이엄이라는 늙은 구두방 사장이 자기의 견습생들이 유령 이야기로 자기 애들을 되게 못 살려보고 되게 겁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흰색 시트를 자기가 뒤집어 씌우고 견습생들을 놀래켜주고 만약에 마을 사람들 놀래켜주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널리 퍼져가지고 결국 이렇게 사람 한 명의 목숨이 네, 희생되고 약간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사건이 지난 지금 2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총 맞은 분이 돌아가신 여관이 지금까지 있다고 해요. 그 진짜요? 해머스미스에 가면은 그 가끔씩 이제 거기 요리하시는 분이 거기서 숙식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가끔씩 셰프를 깨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 셰프는 누가 중국 셰프를 깨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셰프님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이게 해머스미스 동네 사람들은 이게 이 토마스 미루드의 귀신이 거기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하늘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머무는 셰프를 계속 깨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이것도 어디까지나 썰이지만 우리나라 귀신들은 되게 억울한 거 들어주면 잘 이렇게 성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해가지고 하늘로 잘 가는데 또 나라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괴롭히고 싶어서 온 귀신도 있고 일본이 좀 그런 귀신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맞아요. 쪽에 네, 얘기 많죠.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그냥 그냥 사람을 괴롭히고 싶고 그냥 약간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존재로 약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귀신이 사람 괴롭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너무 다행이다. 네. 그래도 일단 한국에서 귀신을 만나면 그래도 얘기를 일단 들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이제 지표하면 좌표계를 고정하는지부터 여쭤보고 왜 네. 여기 계시냐 그렇게 해보는 걸로. 네, 서양권에서는 또 이게 악마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억울한 이야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악마. 그죠. 말 그대로 그냥 그쵸. 너를 괴롭히려 그죠, 온 그죠. 거고 너를 악의 세계를 끌어들여 온 거고 그러니까 일본에 그 여우 창문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을 보는 창문인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안 할래요. 이렇게 플러스 한 다음에 진짜 하지 마요.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여기 사이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왜요? 이걸로 보면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진짜. 네. 좀 있어요. 여기 너무 밝아서 그래요? 불을 일단 그러고 하면 사실 끄면 저희가요? 일단 볼까요? 녹음하는 시간이 아침 10시잖아요. 네. 귀신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르다. 조금 이럴 수 있어요. 귀신의 출근 시간을 아직 우리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따 저녁에 한번 네. 하고 후기 알려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걸로 알고 해서 싶어서. 주의할 점이 만약에 귀신의 뭐 뒤통수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바로 풀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귀신의 눈이랑 마주치면은 절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뭐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귀신이 쉽지 않아지죠. 어떡해요? 네, 저도 그것도 이거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귀신을 뭐 찾는 부르는 이런 네. 방법도 재밌어서 한번 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걔 간단해서 이걸 해봤는데 무서워서 하지 아직 마세요. 해보진 않았어요.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진짜 괜히 인생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제 얘기인데요. 저는 들으시면은 중간에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네. 네, 우선 1970년에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28살 도나는 어머니로부터 좀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인형이었는데요. 바로 낡은 레기디 앤이라는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 싫어요. 인형이 생각보다 귀엽죠?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인형을 빈티지 가게에서 발견하고 딸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고자 산 건데 도나는 이 인형이 마음에 들어서 항상 머리맡에 그 인형을 두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좀 이상한 일이 시작되는데요. 방에 들어오면은 인형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내가 자다가 건드렸겠지 하고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침대 위에 있어야 할 인형이 다른 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진짜 예뻐요. 아니 자다가 치면 뭐 침대 밑으로 가는 건 많이 흔한 일이잖아요. 제가 자주 그래요. 네, 인형이랑 또 많이 자고 네. 근데 그리고 또 다른 방에 있기도 하고 이 인형이
이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근데 문제는 이 인형이 관절 인형이 아니라 솜으로 된 봉제 인형이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나는 이제 룸메이트 엔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엔지랑 같이 같은 자세를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낡은 양피지 조각에 헬프 루라는 글자가 휘갈긴 채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루가 바로 룸메이트 엔지의 약혼남이었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그건 모르죠. 그래서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이 루는 평소에 이 룸메이트인 엔지 여자친구니까 자주 방에 이렇게 오가면서 이 인형이 너무 불쾌하다면서 멀리 치워두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 이름이 적힌 메시지까지 나타나니까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엔지와 도나는 혹시 누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문과 창문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는지 표시를 해놨지만 집에는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당시에 방영되던 초자연 현상 프로그램에 제보했고 심령수사가 집에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형에는 7살 소녀 에나벨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머, 그럴 줄 알았어요. 소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가장 아끼던 인형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말을 듣는 도나는 이 에나벨이 너무 불쌍히 생각이 들어서 이 인형에도 똑같이 에나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계속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루는 격렬히 반대를 했죠. 무서우니까. 당장 버리거나 태워야 된다고 했지만 뭐 도나랑 엔지는 이게 뭐 딱히 해를 끼치진 않으니까 괜찮다, 움직여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집을 부렸대요. 며칠 뒤에 루가 이 도나와 엔지를 기다리다가 방에서 잠들었는데 가위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눈을 떠보자 이제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 인형 에나벨과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와, 진짜. 그래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인형은 갑자기 그의 목을 세게 쪼르기 시작했어요. 이 소음 인형이라는 거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루의 목을 졸랐고 결국 루는 기절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려보니까 머리맡에 에나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가슴에는 발톱으로 핥힌 듯한 상처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와.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인형이 절대로 착하고 선한 존재가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부를 불러서 엑소이즘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월렌 부부가 등장했습니다. 원래 에나벨이랑 진짜 네네. 나오는 거네요. 네. 곧바로 이제 진실을 파악했는데 이 인형 속에 들어있는 게 7살 소녀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속이는 악마라는 거예요. 아까 원주님 얘기처럼 이건 그냥 악마였던 거예요. 아, 진짜 뭔가 좀 다르네요, 결이. 네. 못됐다 악마 진짜. 그래서 이 의식을 맞춘 뒤에 워렌 부부는 인형을 박물관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차가 몇 번이나 오작동을 일으키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어렵게 박물관에 도착한 부부는 성수를 인형에 뿌려서 정화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나무 상자에 넣어서 인형을 봉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 인형을 봉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박물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힘을 잃었지만 이 에나멜만큼은 예외라고 부부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박물관에 찾아와서 인형을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진짜 이겠어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적도 2번 정도 있었다고 해서 이 인형에 이제 진짜 저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박물관에 봉인된 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짜. 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간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다 같이 이 영화를 강당에서 불 꺼놓고 봤었거든요. 왜 그랬어? 위험한 중학생. 선생님들이 보여주세요, 심지어. 아, 근데 저는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고 그땐 더 어렸으니까 겨우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장을 보면서 그냥 멍을 때렸죠. 그냥 빨리 끝나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애들 영화 끝났어 현수야, 이제 눈 떠도 돼, 다 끝났어 이래서 아 다행이다 이러고 딱 봤는데 그 실화에서 뭐 바탕이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맞아요. 흑백 영상으로 아, 그게 나오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맞아요.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실화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집에 들어갈 때 제 방에 인형 많거든요.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중기님 얘기 들으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아니 이게 인형이 영화에 나오는 인형은 누가 봐도 좀 네.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긴 눈도 엄청 막 뜨고 있고. 맞아요. 근데 실제 인형 여기 이렇게 띄워주신 그 인형은 진짜 뭔가 애들이 갖고 오는 것처럼 맞아요. 생기고 귀엽게 뭔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 저도 에나벨 보고 나서 그 원래 제가 침대에 누우면은 그 바로 앞에 책장이 보였거든요. 그 책장 위에 인형들을 좀 올려두는 편이었는데 에나벨 영화를 접하고 나서는 그 인형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 막 들고 해서 다 이렇게 내려버렸습니다. 차마 버리지 못하고 치워버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는 그 인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섭게 날 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에나벨 인형 진짜. 집에 가면은 인형 위치 한번 다시 들어가게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심지어 기숙사에도 있거든요. 와. 화이팅! 파이팅! 괜찮아요. 여긴 한국이니까. 네, 한번 인형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인형도 이렇게 세워두고. 네, 한번 이거를 상담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토이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네요. 토이스토리는 애들이 막 이렇게 목을 조르고 그렇진 않잖아요. 맞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로윈을 맞이해서 역사 속 무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좀 어깨가 무거운 것 같고 어떡해. 지금 손도 땀나서 끈적거리고 추운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어깨 빨리 이렇게 타세요. 어, 하나씩 털고 네,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아니 이게 제가 준비한 건데도 무섭고 또 이렇게 얘기를 너무 실감나게 잘해주셔가지고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따가 집 들어갈 때 이제 서로 카톡 해주기도 하고 자기 전에 한 아니요. 번씩 연락합시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그냥 그런 거구나, 약간 그렇구나, 약간 이러고 넘어가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 집 가는 길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집에 있는 인형들 한번 동생이 있어가지고 인형들이 있는데 인형들 혹시 얘가 왜 여기 있지 않은 이런 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인형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아, 조심하시고. 그것도 동생을 맞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이게 되지 않을까 괜히.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늘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이렇게 다 같이 제가 무서운 얘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이 팟캐스트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처음 하는 게 살짝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나중에 보면은 어색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네요.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니까요. 네, 좋네요. 오늘 마지막 다음에도 아니니까. 하시고. 네, 그렇죠. 다음번에 좀 더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귀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따지고 보면 무지는 상상력을 키우고 그 상상력이 때로는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건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